대해서 토론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질의응답이 계속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중소기업연구원의 유영건 원장님 오늘 순서해 주셨는데요. 저는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호훈 교수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마스크를 저는 좀 벗는 게 커뮤니케이션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 달쯤 전에 김권식 박사님께서 연락을 좀 주셨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규제 개혁 관련한 부분에서 일은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중소기업 관련된 내용은 아마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훨씬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해하는 대로 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주로는 전체를 좀 규제 개혁이라는 전체를 좀 엎어서 얘기하는 걸로 하고 이제 중소기업에 대한 얘기를 같이 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같이 말씀 나누실 때 진행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몇 분이나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한 3, 40분? 그 정도 말씀드리면 될지 조금 더 될지 모르겠습니다. 잠깐만요. 안 먹는데요? 네. 간단한 인트로를 좀 얘기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라고 합니다. 사피엔스라는 책을 좀 읽어보셨을 텐데요.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를 보면 이제 호모 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을 압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단연 이제 호모 사피엔스 중의 사회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안데르탈인보다 사회성이 훨씬 높았고 그런 사회성에 기초한 어떤 이 규칙 그리고 이제 집단 이런 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회를 굴려가는 이제 운영 원칙이 이제 되고 있는 이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부가가치라는 것도 보면 사람들끼리의 상호작용에서 나옵니다. 거래를 해야지 세금도 거치고 그다음에 이제 가치도 생기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심지어는 뭐냐면 사람들끼리는 이상하게 만나야 행복하죠. 그래서 코로나 블루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인간의 기본적인 유전적인 속성과는 굉장히 어색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한 5개월, 6개월 정도 겪고 있는데요. 이 지금 어떤 식으로 전망이 되냐면 일단 행복 지수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는 재정 지출로 많이 바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그러면 정부 재정으로 넘어갈 수 있느냐라고 이제 하자면 다들 아시는 것처럼 1차 재난지원금 이후에 지금 2차 3차 한다고 하지만 아마 지금 가능하기 되게 힘든 상황이고요. 정부의 재정 부채도 40% 이상 이제 올라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얘기를 지금 하는 거냐면요. 남은 그러면 정책 수단이 뭐가 있냐라고 하면 사실은 규제 개혁밖에 남아있지 않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정부에서 최근 그린 뉴딜이니 디지털 뉴딜이니 하면서 많은 과제들을 끌어다가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한다고 이제 집어넣었는데 굉장히 규제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어색한 것은 돈을 쓴다는 얘기는 많은데 규제 개혁을 하겠다는 얘기는 별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냐 지금. 근데 돈으로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지금 코로나가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저는 가히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현재 2020년이 대한민국 극성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가장 많이 지금 성장해 있는 상태, 가장 많이 고도화되어 있는 상태가 지금 상태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럼 이제 더 갈 수 있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경제적으로 우리 앞에 있는 국가들의 모습이 이제 보이시죠? 우리 앞에 있는 국가들이 이제는 몇 개 안 남아서 한 7개, 8개밖에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그 7개, 8개 국가들을 넘을 수 있을까? 아니면 그 바로 밑에서 계속 경쟁력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지금 이제 상황입니다. 그 선생님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고도 경제 성장기를 박정희 시대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이제 마중물이 되어서 올라갔던 거고 고도 경제 성장기가 언제냐면요. 2005년, 4년 정도부터 지금까지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최근 15년 동안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가 여러분 그 전에 한 3, 40년 동안의 무역보다는 여러분 뭐 서너 배 이상 올라간 걸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최근 15년, 10년 동안 우리나라에 진짜 세계적으로 굴지의 회사들이 이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기술도 굉장히 고도화되었고 전반적으로 사회 시스템이 혁신형으로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그 뭐 열심히 했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왜 이걸 극성기라고 이제 얘기를 하냐면요. 착시 현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그 널리 회자가 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은 사람이 분포해 있는 나이가 1971년생입니다. 1971년생이 올해 50입니다. 그래서 1971년생을 중심으로 해서 앞뒤로 5년 정도 벨트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가장 많은 사람들이고요. 아시는 것처럼 55세에서 45세입니다. 55세에서 45세 사이가 인생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벌 때입니다.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착시 현상이 있느냐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역사상 가장 고도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가장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가장 많은 소득을 낼 수 있는 그리고 가장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 계층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착시 현상이 굉장히 심합니다. 뭐냐면 굉장히 사회가 잘 돌아가요. 이제 위기라고 그러고 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고 그러지만 사회 인구 구조적으로 이런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 한참 갈 겁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요. 한 10년 정도만 하더라도 주말에 고속도로가 그렇게 붐비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인구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언제 주말에 나가도 미어 터집니다. 그것도 이제 다 그런 일을 거를 이제 우리가 반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앞으로 계속될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면 몇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인구가 이제 거의 반토막 더 났죠. 그러면 우리가 한 15년 이후에 나갔을 때 우리 밑에 한 15년, 20년 위에 올라오는 이 세대가 우리보다 2배로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우리보다 부가가치가 2배가 높아야 된다. 이런 결론이고요. 안 그러면 우리는 은퇴하지 않고 한 70여 세 정도까지 계속 부가가치가 높은 상태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이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고민을 사실은 사회가 가지고 있고요. 이런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2020년에서 아마 2025년 정도 사이에 이 극성기의 시기가 지나가면 이제 2025년부터 30년, 35년 이렇게 넘어가는 시기로 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어떤 지금 고민거리가 있는 2020년의 상황에서 사실은 코로나라는 어떤 충격파는 우리가 앞으로 준비해야 될 영역에 대한 고민을 미리 당겨서 하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사실은 규제격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연구를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모순적인 상황이 뭔지 아시냐 하면요. 저희 애들도 그렇지만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들여서 애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저희 애들이 투자를 엄청 많이 받고 있습니다. 뭐 영어 다 엄청 잘하고요. 컴퓨터에 뭐에 뭐 다 잘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 시쳇말로 하지만 옛날에는 뭐 대학별로 뭐 이런 수준이나 뭐 요즘도 존재하긴 하지만 요즘은 어느 대학에 가 있는 애들이든지 여러분 굉장히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25살이 되기 시작하면 우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눈이 너무 높아.
이게 굉장히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20년 이상 동안 네가 최고야라고 가르치고 갑자기 한 25살이 되면 야 너는 눈이 너무 높아서 안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사회적 구조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순적인 가치, 그러니까 뭐 옛날보다 5배, 10배나 다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해서 키우는 애들 보고 사실은 옛날에 저희보다 더 부가가치가 낮은 일을 네가 가야 돼. 너는 눈이 높아서 더 높은 데로 갈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입니다. 왜 그럴까요? 좋은 일자리가 없어서 그런 거죠. 부가가치가 낮은 일자리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규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이 개선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인 개선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지금 많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불합리한 진입 규제 같은 것을 포함해서 이제 조금 더 전향적인 방향의 규제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규제 강의할 때마다 늘 드는 예입니다. 우리가 그 1988년까지는 먹는 물을 판다는 건 있을 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물을 사 먹는다는 거는 진짜로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88년도에 올림픽을 하면서 먹는 물 관리법에서 물을 살 수 있게 했습니다. 근데 2020년 현재 우리 물시장이 1조 2천억 원 수준으로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사실은 대기업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뭐 중소 중견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조 2천억이라는 거에 들어있는 게 뭘까? 단순히 부가가치의 영역도 있지만 저 안에는 수많은 일자리가 이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도 저런 류의 분야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 맥주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성공의 경험으로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오랫동안 맥주 시장이 2개의 업체가 이제 계속 가지고 오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여러분, 맥주라는 게 그냥 생산을 해서 팔 수 있는 게 아니고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들 맥주 회사들이 마치 신문 보급소처럼 전 지역의 유통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시장에서 유리한 형국으로 이제 갔었죠. 근데 당연히 규제도 엄청 심했습니다. 맥주 시장에 대한 진입 규제가 너무 심해가지고 사실은 그 소규모의 어떤 업체들이 맥주 시장에 진입한다는 게 되게 어려웠죠. 근데 많은 부분이 고쳐지고 나서 최근 2, 3년 만에 우리가 보고 있는 맥주 시장의 모습은 국내에 굉장히 많은 소규모 맥주 업체가 생겨났고 맥주 시장도 커졌고 그 다음에 뭐 5, 6년 전부터 우리가 먹고 있던 이 맥주에 대한 것이 국내 시장에도 프리미엄급의 맥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마 머지않아 수출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성공의 경험도 결국은 뭐냐면 이 정부가 재정을 통해서 맥주 시장을 열어준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규제를 걷어내줘서 생겨난 이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타다와 같은 사례는 굉장히 안타까운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이해관계가 되게 첨예한 부분이라 마음 한쪽이 되게 그 뭐죠? 되게 되게 허한 뭐 이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우리나라에서 이 택시 산업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전통적으로 지역 제한의 면허 산업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면허 개수가 이제 할당이 되어서 이제 가고 있는 이 택시 산업의 구조에서 어떻게 보면 뭐 작은 어떤 전통적인 어떤 교통에 대한 트랜스포테이션에 대해서 뭔가 이 변화를 준 건데 결국은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타다는 되게 웃긴 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타다는 합법입니다. 타다는 불법 서비스가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다는 편법 서비스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규제가 되게 촘촘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기업들은 항상 규제를 이용해서 아니면 규제가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게 어떤 사람이 보면 편법으로 보이고 어떤 사람이 보이면 합법으로 보이지만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수준 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정부가 그게 편법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어색한 것이죠. 근데 더군다나 보면 많은 나라에서 이런 류의 진입 규제를 사실은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대중교통에 대해서 택시에 대해서는 이제 정확하게 인정을 해주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거의 다 배타적으로 인정해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예외적으로 11인승이 넘어가고
있는 이런 자동차에 대해서는 렌트카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면서 운전사를 붙일 수 있게 해준 예외적인 규정이 이제 존재했던 거죠. 그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타다 플랫폼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착안을 해서 최근 나오는 온라인 플랫폼을 섞어가지고 이걸 이제 사업을 하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재용 아저씨가 왜 그 에쿠스가 아니고 카니발로 사업을 했을까? 이유는 11인승부터 가능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사업을 우리는 사회적으로 편법 아니면 뭔가 이제 이해관계의 충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업 자체를 하지 못하게 이제 엎어버렸죠. 그래서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되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타다라는 업체는 명실상부하게 중소기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대형마트 사실을 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유통산업발전법이라는 게 있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한 달에 2번 쉽니다. 옛날부터 문제 제기가 많았습니다. 과연 재래시장하고 이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근데 이제 뭐 규제는 프레임의 어떤 느낌도 있으니까 이걸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믿어왔죠. 어떻게 보면 유통시장이 너무 이제 유통 공룡들이 이제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근데 아시는 것처럼 작년부터 이 대규모 대형 마트가 지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죠? 부산에서부터 몇 개의 유통업체들이 이제 구조조정을 하고 있고요. 이마트 뭐 이런 것들도 지금 구조조정 중이고 왜냐면 매출이 떨어지니까. 이유는 인터넷 쇼핑이 커지니까.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인터넷 쇼핑은 더 커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마 대형마트가 지금 수준은 아닐 가능성이 이제 좀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전자상거래업에 대해서도 그러면 유통산업발전법처럼 뭐 예를 들어서 뭐 12시부터 9시까지는 이걸로 사지 마세요. 이런 규제를 우리가 할 것이냐? 라는 질문을 사실은 하지 않을 수 이제 없겠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큰 어떤 고민거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요. 이런 류의 규제는 굉장히 사회적인 인식이라든가 뭐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세일즈의 문제 때문에 끊임없이 많이 만들어지고요. 20대 국회에서도 그렇고 아마 21대 국회에서도 이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아마 벌써 발의가 많이 되어 있을 겁니다. 뭐 대형 복합몰에 대해서도 적용을 하자. 전통 뭐 공주라든가 경주라든가 뭐 이런 전통 도시에 대해서도 적용을 하자. 뭐 이런 식의 논의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요. 제가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영향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 최근 들어서 다이소가 엄청 많아진 거 아시나요? 다이소가 대형화되었고요. 다이소가 되게 많아진 이제 시스템인데 다이소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경영을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 영향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이소는 이거 영향을 안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이소도 그러면 이걸 적용을 할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 굉장히 저희가 답하기 어려운 문제로 이제 가고 있어.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중소기업 분야에 대해서 좀 이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저는 이제 사실 이게 좀 토론의 영역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요국 기업의 규모별 고용 비율인데요. 이 보시면 우리나라가 제가 아마 언제 연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책을 꺾을 겁니다. 보시면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중소기업 비중이 높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9988이라는 등 뭐 이렇게 뭐 얘기 많이 해서 일자리도 되게 많이 하고 이런 이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러면 미국이나 일본이나 프랑스나 저런 나라들처럼 대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의 모델과 그러면 중소기업 모델 아니면 뭐 우리나라나 대만이나 잘 모르겠지만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은 나라의 어떤 이 사회적인 구조와에 대한 판단을 사실은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사실은 좀 들고요. 이거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어떤 중소기업하고 대기업이라는 부분을 사실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이렇게 구분해서 그렇지 기업은 사실은 다 밸류체인으로 다 엮여 있잖아요. 그래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고 대기업이 되고 이렇게 이제 다 되는 거고 이렇게 다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하고 대기업하고 중견기업은 서로 거래를 하잖아요. 전부 다 하청관계도 있지만 이 수직적 계약관계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의 대기업은
밑에 또 수많은 협약기업과 하청기업과 1차 밴더, 2차 밴더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이렇게 쫙 구조를 이제 구조화 시켜놓고 있죠. 이런 글로벌, 이 체인이 지금 사실은 국가 내에서만 지금 존속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게 글로벌화 이제 체인화 이제 시스템으로 이제 되어 있죠. 근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포인트에서 딱 찍었을 때 한국의 여전히 이제 86% 정도가 그러면 중소기업이다. 저 얘기가 사실은 굉장히 재밌는 게 저런 얘기가요. 5년 전에도 그랬고 10년 전에도 그랬고 15년 전에도 그랬고 계속 그랬다. 그러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구조적으로. 그러면 한국은 중소기업이 대부분으로 이제 가야 되니까 이제 가는 회사냐. 근데 우리가 역설적으로 보면 한국에서 또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고 얘기하는 기업의 예를 가지고 중소기업의 예를 드는, 저는 과문해서 그렇지만 이제 그것보다는 주로 이제 어떤 큰 기업에서의 혁신을 통해서 사회가 많이 이제 갔다는 얘기를 우리는 또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결론을 지금 지을 수 있느냐라고 사실은 좀 생각을 이제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거를 지금 놓고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많은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저 표를 보면서 대한민국은 중소기업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중소기업을 잘 해줘야 돼. 중소기업 일자리도 되게 많고 중소기업의 어떤 그 부가가치도 되게 많아.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이 이제 좋은데 그러면 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이 그러면 중소기업 지원이 돼야 되느냐, 중소기업 보호가 돼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사실은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업의 사이클도 변하고 사람들도 생명사가 다 있고 하는데 어떤 한 시스템에서 우리는 중소기업이 되게 많으니까 중소기업 정책을 이제 하자는 것은 맞지만 중소기업 보호를 하자라는 것은 사실은 좀 어색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이제 합니다. 근데 왜 중소기업이 그러면 상대적으로 많은가라는 질문을 사실은 좀 던져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대한민국은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은가라는 질문을 조금 던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20년, 30년, 40년의 오랜 기간 동안 중소기업 비중이 되게 많은 구조적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 기업이 성장하고 기업이 다시 쇠퇴하고 하는 이런 선순환적인 구조가 어쩌면 없이 계속 중소기업은 계속 중소기업으로 가고 몇몇의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업은 그냥 계속 대기업이었고 이런 어떤 이 디커플링의 어떤 이게 변하지 않는 모습 아닌가. 그럼 그게 왜 그런가? 라는 고민을 사실은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좋기는 이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점점 성장을 해서 조금 더 좋은 기업의 영역으로 옮겨갈 수 있게 이제 되는 시스템이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조금 동태적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늘 얘기하는 중소기업이 되게 많으니까 어떤 류의 보호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다른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이제 모순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왜 그러냐면요. 중소기업이 바라는 상생협력 정책을 조사를 해봤거든요. 근데 보면 협력이익 배분제 하자. 적합업종 법제화하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애매하죠. 그래서 근데 사실은 중소기업 벤처부나 이제 오시기는 했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의 거의 대부분이 이런 류의 정책이 중소기업이 바라는 정책이고 이런 이유로 이제 이슈화 되어 가기 시작하면 그러면 중소기업은 계속 중소기업인 거예요. 그러면 중소기업이 90이고 대기업이 10인 이 구조가 바뀌지도 않을 뿐더러 기존의 중소기업의 영역에 속해 있었던 기업은 그냥 계속 중소기업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협력이익 배분제 뭐 이런 각종 어떤 이런 보호성의 정책이죠. 이런 정책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 안타까운 게 저것도 다 규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협력이익 배분제도 규제고요. 적합업종도 규제입니다. 그죠? 정책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고 있어서 조금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규제 전반에 대한 얘기를 사실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사실은 재작년쯤 OECD 자료를 가지고 좀 분석을 한 건데 터키 같은 되게 특이한 키가 큰 몇 개 나라를 제외하고 위에 한 서너 개 나라를 제외하고 대한민국의 포지션을 한번 보시면요.
빨간색하고 연두색이 두 개 다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키가 크죠. 그죠? 아주 큰 세 나라 빼고는. 저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2003년에서 2013년까지 규제 비용의 변화 수준입니다. 그리고 2013년 그 시점에서 규제 비용이거든요.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는 2003년에서 2013년까지 규제 비용이 엄청나게 줄어든 나라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부라든가 각종 규제 관련한 분야에 있어서 합리적인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한 국가예요. 근데 이상하게 굉장히 허탈하게 2013년이 되었는데 여전히 우리나라의 규제 비용은 상대적으로 높아요.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100m 달리기 했는데 우리는 너무 열심히 달렸어. 근데 옆에 있는 나라는 슬슬 달렸어 그냥. 근데 굉장히 자존심 상하게 10년 후에 봤더니 얘들이 여전히 앞에 가고 있어. 우리는 여전히 막 달려가고 있어. 허덕거리면서. 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공무원들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규제개혁 과제를 내놓으라고 난리고 엄청나게 열심히 일을 하고 실제로도 되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 저는 사실은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칸막이 규제. 그 OECD 경쟁 제한 규제 평가 체크리스트를 보면요. 경쟁 제한 체크리스트를 보면 규제를 진입 규제와 가격 규제와 사업 활동 규제로 나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규제 개혁들이 사업 활동 규제에 치중해서 이루어져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애로 뭐 개선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약간 짜잘한 것들에 대한 규제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애로와 민원 사이에 있는 것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개선을 시켰습니다. 그게 되게 의미가 있고요. 이 손톱 및 가시라고도 했죠 한때는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왔고요. 이걸 이제 굉장히 열심히 해왔습니다. 문제는 이런 규제도 한 건 한 건 개선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품이 많이 드는 일입니다. 문제는 그런데 뭐냐면 저희는 상대적으로 진입 규제 같은 기본적인 칸막이를 설정해 놓은 규제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많이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가만히 보시면 알겠지만 국회의 규제 생산성이 되게 높다 보니까 칸막이 지금 있는 칸막이도 계속 나누는 규제들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청소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우리가 방의 가구를 다 드러내고 청소를 하면 힘도 덜 들이고 훨씬 깨끗할 텐데 방의 가구는 다 놔두고 그냥 먼지 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힘은 2배, 3배, 4배로 드는데 여전히 먼지는 많이 있는, 먼지는 쌓여가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되고 있는 이 구조적인 모순에 사실은 있다. 그래서 이게 저는 모르겠습니다. 과문한지 모르겠지만 중소기업 영역에도 굉장히 많을 거다. 굉장히 많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타다 얘기하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규제개혁 방향에 대한 고민도 사실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신산업 분야하고 구산업 분야의 그래프를 살짝 보여드린 건데요. 뭐 당연히 가장 좋은 거는 신산업도 좋고 구산업도 좋은 방향이겠지만 그런 산업이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근데 대부분의 우리의 도전 지점은 뭐냐면 신산업과 구산업이 충돌하는 이제 두 지점이겠죠. 구산업이 유리한데 신산업은 불리하거나 신산업은 불리한데 구산업이 유리하거나 이런 내용이 이제 될 수 있을 건데요. 판단의 상황은 많을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우리끼리 컨센서스를 이뤄야 되는 거는 적어도 뭐죠? 구산업 때문에 신산업이 발목이 잡혀서는 좀 곤란하다. 이건 이제 너무 당연한 건데요. 근데 제가 에서 모글르의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을 봤더니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때 1589년에 어떤 사람이 양말 짜는 기계를 만들어서 특허 요청을 했는데 여왕이 거부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논리입니다. 국민들이 거지가 될 거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가 저걸 보면서 야 저게 정말 되게 오래된 이 데자뷰구나, 이제 기시감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회는 늘 이런 일이 있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2020년 저희는 모두 양말을 신고 있다. 버선을 신고 있지 않고. 이게 사실은 중요한 팩트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고민이 사실은 좀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세게 말씀드리기는 하지만 중소기업 규제의 목표가 기존 중소기업 보호가 아니다라는 게 명확한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중소기업 연구원이나 중소벤처기업부에서의 역할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것도 있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도 있고 보조금을 주는 것도 있고 그렇게 많지만 중소기업 영역의 규제라는 이슈에 대한 개혁은 적어도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이 포함된 시장을 개선시키는 것이다. 중소기업과 관련된 시장 상황에 대한 obstacle, 장애물을 걷어내주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 이 주안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얘기를 사실 조금만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완전히 다른 기업이다.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고급 전문 인력의 교류가 되게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로 중소기업의 사장님들이 이제 전통적인 뿌리 산업 같으면 계속 해오신 분들이 많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혁신산업이라든가 신산업 쪽에 가면 대기업에 계셨던 분들이 업을 일으켜서 중소기업 사장님이 되신 경우가 상당히 많고 이제 그런 경우에 이들 그 대기업 출신 경영인을 보유한 기업과 대기업 출신 경영인이 보유하지 않은 기업은 굉장히 매출에서도 차이가 나고 그죠? 영업이익이라든가 성장이라든가 다 차이가 난다. 결국은 뭐냐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디커플링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여러분 같이 가는 거다. 그래서 같이 올라가고 같이 경쟁력을 가지는 거다. 이런 생각이 사실은 좀 듭니다. 매출액도 사실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중기연구원에서 하신 것 같은데요. 이거는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한 해석에 대한 얘기가 사실 좀 필요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이 데이터를 보지도 않고 이제 언론에 난 것만 좀 봤지만 보통 뭐 원청기업 매출액 1% 증가에 따른 낙수 효과를 쭉 보면서 이제 1차 협력 0.43, 3차까지 가면 0.05, 0.04까지밖에 안 간다. 그래서 결국은 낙수 효과가 없다. 대기업이 잘 돼봤자 중소기업은 뭐 이 낙수 효과가 없는 거다. 그래서 이게 나눠져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요. 진짜 그럴까라는 진짜 문제 제기를 사실은 좀 하고 싶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아마도 여러 가지의 가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삼성전자, 그러면 삼성전자는 하나잖아요. 그 밑에 협력업체는 몇 개 있겠죠. 그 밑에 2차 협력업체는 훨씬 많겠죠. 그럼 어떻게 보면 이 하나의 업체가 1%가 올라간다고 하면 이 1% 올라간 것들을 나머지 업체에서 나눠 가질 거고 그 밑으로 가면 그 나머지 업체에서 또 나눠 가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매점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매 시장에서 물건 떼와서 소매 시장에서 팔고 이러면서 그 과정에서 마진율이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보시면 이게 또 뭐죠? 삼성전자는 한 개니까 경쟁을 안 하지만 협력업체는 또 이게 수직으로 체인화되어 있기도 하지만 경쟁 시스템이기도 할 거란 말이에요. 조금씩은. 그러면 이런 구조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사실 이것은 너무 당연한 얘기다. 제 입장에선 그렇습니다. 물론 더 많은 이 협력이익 배분이 이제 내려오든지 아니면 조금 더 비싸게 삼성전자가 물건을 사주든지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얘기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 명확한 사실은 삼성전자가 10개를 만들다가 1000개를 만든다고 하면 당연히 그 밑에 업체에 대해서도 1000개만큼의 수주가 늘어났을 거라는 거죠. 수주가 늘어났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런 류의 어떤 다양한 메커니즘이나 동학에 대한 얘기가 필요한 거 아닌가. 그래서 또 다른 말씀이 이제 매출액도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연계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거다. 이게 디커플링 되어 있는 게 아니다. 독립중소기업과 대기업 연계 중소기업 이제 한번 보시면요. 이건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아시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서 대기업하고 아무 관계없이 진짜 자기 혼자서 업하는 중소기업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업은요, 여러분, 경기에 대한 여러분 기복이 되게 심해요. 시장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으니까. 코로나처럼 되게 세게 맞으면 세게 위축됐다가, 예를 들어서 글로벌 경기를 타면 확 올라갔다가, 이러겠죠. 그죠? 정확하게 정글이라는 시장에 노출되어 있겠죠. 근데 협력업체,
예를 들어서 대기업, 연계,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세미 인터널라이즈 돼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반내부화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영향을 상당히 덜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대신 어떤 측면이 있을까요? 수익이 갑자기 막 대박이 나는 경우도 사실은 좀 덜 하겠죠.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 대기업의 물건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성격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조금 결론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이게 나눠진 게 아니고 사실 중소기업 정책이 대기업 정책이고 대기업 정책이 중소기업 정책이다. 이걸 나눠서 고민하는 순간 뭔가 좀 우리가 애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가 중소기업자간 경쟁 규모,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에 있어서 가장 큰 칸막이 규제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소기업 간 경쟁 구매입니다. 조달업에 대해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그 중소벤처 여의도에 있는 그 중기중앙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게 정합니다. 업종을 이렇게 정해서 이 업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만 들어와서 이제 물건을 이제 거래합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저는 의미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제 작년에 다른 연구하면서 찾아봤더니 우리나라에서 이런 진입 규제를 하는데 외국에서는 굉장히 어색한 규제다. 이렇게 배타적으로 특정한 조달업에 대해서 정부가 특정한 품목을 다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어색한 구조이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거 중소기업 간 경쟁 구매를 하기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은 중소기업 제품이 이미 입증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 어디서 사왔거나 루이비통에서 사와서 중소기업이라고 속여서 팔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이라는 게 인정이 돼야 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것을 하기 위한 규제가 굉장히 심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제품인지 중소기업 제품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소기업 직접 확인이라는 규제 제도가 들어가게 되고요. 이 중소기업 직접 확인이라는 규제에 대한 문건이 굉장히 두껍게 존재합니다. 거기에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생산 라인에서 생산을 해야 될 것. 특정한 생산 라인에서 생산된 그 라인에서 다른 공통적으로 생산하게 되면 이 경쟁 규모의 대상이 되지 않음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복잡한 규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모순적인 문제가 생기냐면요. A라는 중소기업에서 제품을 두 개를 생산을 해요. 하나는 저기에 속해 있어요. 하나는 저기에 속해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중소기업에서는 이 두 개를 같은 라인에서 생산하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생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직접 생산 확인 규제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마치 그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죠. 아까 제가 칸막이 규제를 만들어 놓고 관리하기 시작하면 계속 추가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칸막이의 영역에 대한 먼지 털기가 시작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일 때문에 중기벤처부의 많은 분들이 현장에도 찾아가셔야 되고 여기에 달라붙어서 일도 되게 많이 하셔야 되고 이런 일이다. 근데 많은 부분들이 그래서 이것을 합리적으로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적합업종은 다들 아시는 거지만 그죠? 늘 문제 제기를 해왔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그 노무현 정부 때 적합업종, 중소기업 고유업종이 없어졌거든요. 박사님들 더 잘 아시겠지만 노무현 정부 때 없어진 중소기업 고유업종이 이명박 정부 때 적합업종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두부 문제에서부터 LED, 중고차 매매 여러 가지 그래서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큰 어떤 칸막이 규제에 대한 내용을 이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놓고 보면 이제 스타트업 중소기업과 기존 중소기업의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소기업도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시장이라는 걸 놓고 이렇게 제도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기업을 놓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중소기업에도 스타트업이 있고 기존 중소기업이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중소기업 관련한 제도들은 스타트업을 위한 규제라기보다는 기존업에 대한 규제가 이제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스타트업 규제들은 상대적으로 스타트업들이 진입 규제를 많이 적용을 이제 받는 애로가 이제 생기겠죠. 뭐 핀테크라든가 뭐 데이터 기업이라든가 뭐 온라인 폐차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최근에 그 중기 연구원에서도 규제 샌드박스라든가 규제 특구 관련된 사례들을 좀 보시면 전부 여기 있는 사례들이 거의 많을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규제들이 있어요. 근데 신규 업체들이 어떤 블록체인을 이용한 송금 시스템, 해외 송금 시스템 한번 해보겠어요. 이런 거 이제 하거든요. 근데 여전히 안 되고 있거든요. 여전히. 그게 금융위에서 아마 1호 규제 샌드박스로 신청이 되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작년에. 그러니까 여전히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자, 중소기업 과잉부담 얘기는 사실은 중소기업 관련한 규제에서 늘 얘기되는 거고요. 늘 얘기되는 거고, 앞으로도 얘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늘 이제 우리가 추가적으로 고려가 되고, 아마, 중소기업 규제 영향 분석에서도 이 부분이 핵심으로 아마 다뤄지고 있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고요. 중소기업 노동 규제도 저는 사실은 되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좀 해보고 싶었던 건데요. 왜 노동 규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주 52시간 이런 거 지금 많이 왔잖아요, 그죠? 주 52시간 그 다음에 또 최저임금제 이런 거 많이 왔는데 왜 중소벤처부 이쪽에 대한 얘기를 안 하지? 아니면 조금 덜 하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규제 들어오면 대기업이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중소기업의 핵심적인 영향을 받거든요. 사실은. 노동 경직성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대기업이 힘들어지는 게 아니고 중소기업이 훨씬 더 심해지거든요. 어려워지거든요. 소상공인들은 더 힘들어지고. 그러면 이런 규제의 유연화나 탄력근무 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화에 대한 고민은 이게 그럼 그냥 단순히 노동 규제냐? 아니면 이게 대기업 규제냐? 아니면 그냥 가격 규제냐? 저는 중소기업의 굉장히 중요한 규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제기를 사실은 좀 드려서 굵직굵직한 내용으로 제가 이해하는 바에 따라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박사님들 규제 샌드박스 저보다가 훨씬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한 재작년쯤 규제 샌드박스 해야 돼요 한 다음에 연구년 갔다가 오니까 다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고 있는데 문제 제기를 여러 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문제 제기는 아시는 것처럼 규제 샌드박스가 규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현장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하고 심의가 너무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좀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시는 것처럼 샌드박스를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도대체 어느 부서에 들고 가야 되는지 이제 잘 모르겠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협의 과정에서 굉장히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서 제가 써놨는데 비대면 진료, 요즘 원격 진료 되게 이제 강조되고 있는데 비대면 진료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제 살짝 국내 산업이 걱정이 되니까 내국인에 대한 적용은 제외하고 외국인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도 사실은 좀 존재합니다. 그때 이제 규제 샌드박스는 저는 사실은 제가 회의 한번 갔었는데 되게 어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규제 샌드박스는 이런 거 아닐까요? 규제 샌드박스는 원래 이명박 정부 때 한시적 규제 유예라는 거 우리가 했던 거를 영국에서 조금 많이 자가 발전한 건데요. 이거잖아요. 내가 어떤 신기술이 있어서 개발을 했는데 기존의 규제가 있어서 뭔가 좀 이게 애로가 있으니까 내가 좀 한번 할 수 있게 해줘라는 그게 다거든요. 그게 다거든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체크해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신기술이 그래 있다. 네가 새로운 특허가 됐든 뭐가 됐든 기술이 있다는 걸 확인하는 것. 그 다음에 그 기술에 대한 지금 규제를 봤더니 이 규제가 충돌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한시적으로 열어줘도 되겠다라는 요구 판단이거든요. 근데 이 판단을 하면 되는데 실제로 규제 샌드박스 회의를 가면요.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요. 이게 사업이 될까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게 돈이 될까요? 이게 지역에 뭐가 될까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어색했어요. 왜냐하면
사업이 될지 돈이 될지 이게 성공할지 안 성공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고 사실은 이 사장님은 기업가잖아요. 그죠? 그래도 리스크를 안고 한번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되게 심하게 제가 충격을 받았던 얘기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기술 분야의 전문가분들도 이렇게 같이 오시잖아요. 저희가 다 겪어봤지만 해당 기술 분야의 전문가분들은 오셔서 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해봤는데 안 돼.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사업성을 판단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거죠. 사업성을 판단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게 약간 그런 유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형국이 좀 있다. 그래서 뭔가 좀 이게 조금 이렇게 하나의 트랙으로 다시 우리가 지금 좀 모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사실은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리고 규제 샌드박스에 더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이제 전 똑같은 거라고 보는데요. 지역 특구, 이건 지금 사실 지역 특구도 규제 특구 이것도 지금 규제 샌드박스하고 거의 유사하게 이거 중기부에서 이제 관심이 있는 건데요. 규제 특구가 사실은 규제 특구라기보다는 그냥 균형 발전에 기반한 구획 규제, 그죠? 특정한 지역에 특정한 업을 할 수 있게 지금 이제 되는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실제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전라북도라든가 뭐 여러 가지 지자체는 왜 저쪽에 하지 않은 걸 이쪽에서 해봐야 돼라는 이런 눈치 게임이 사실은 굉장히 벌어지고 있는 형국이죠. 그죠? 그러니까 뭐 부산은 블록체인을 먼저 선점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대전은 블록체인을 하고 싶어도 어차피 안 될 거야. 왜냐하면 중기부에서야 넌 다른 아이템으로 좀 가져와. 근데 실제로 강원도에서도 보니까 고민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세종시에 자율주행 자동차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강원도에서도 뭔가 비슷한 걸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 왠지 그거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걸 자꾸 좀 고민해서 만들어보고 뭐 이런 류의 어떤 게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형국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 돈이 크진 않지만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가 뭐 얽혀 있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뭐 이거에 대해서 게임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규제실의 국장님으로 계셨던 그 분하고 한번 뵌 적이 있는데, 이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이렇게 막 나눠서 하다 보니까 특정 지역은 너무 작다. 예를 들어서 경남 같은 경우에 이렇게 2차 보시면 경남 같은 경우는 뭐로 되어 있냐면 아마 뭐 말이나 수륙, 양육, 뭐 자동차, 뭐 이런 류로 이제 되게 작은 무인 선박. 그래서 이렇게 보면 경남에 저런 거밖에 할 게 없을까? 예를 들어서 뭐 경남엔 창원도 있고 제주 백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제도 있고 뭐 이게 되게 많은데 거대 산업이 되게 많은데 그러면 거기에 규제가 훨씬 많을 것 같고 거기에 시너지를 해야 될 게 훨씬 많을 것 같은데 그냥 신산업이라는 걸로 엎어놓으니까 이게 좀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 신경 쓰고 집중해야 되는 일들이 도에서 따로 존재하는데, 그래서 부산도 과연 블록체인이 물론 중요하지만 부산에서 신경 써야 될 게 글쎄 울산, 부산 뭐 이렇게 동남 임해공항권으로 이렇게 지역으로 가면 훨씬 큰 메가 규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뭐지? 이런 생각이 사실은 좀 드는, 이게 다 신산업 쪽에 지금 방점이 가 있어서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은 이제 하지만요. 자, 중소기업 영향평가 저는 잘 모릅니다. 사실은 그래도 이제 써는 봐야 될 것 같아서 중소기업 영향평가 아마 규제 부담 위주로 아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떤 규제가 새로 만들어지면 그 규제에 영향을 받는 기업이 뭔지를 좀 소팅을 해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 중소기업을 위해서 좀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것에 대한 제안을 좀 해달라는 걸로 이제 얘기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 규제 영향 평가 체제 안에서 들어가긴 힘들겠지만 중소기업 영향 평가에 이런 게 사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되어 있는 거는 규제 부담에 약간 국한된, 그리고 지금 그 시점에
규제 분석을 하는 그 시점에 존재하는 기업에 대한 영향이잖아요.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시장에 있어서의 중소기업의 이것이 어떤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잠재력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고려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기업 관점, 기업의 개체의 관점이 아니고 중소기업이 이런 규제로 중소기업이 노는 물이 예를 들어서 뭐 1평방 스퀘어 정도였다면 이런 규제를 했을 때 중소기업이 노는 물이 뭐 10평방 스퀘어로 넓어질 수 있어. 시장에서. 그러면 사실은 뭐 불확실성이 커져서 중소기업은 괴로워지겠지만 사실은 더 넓은 운동장에서 놀 수 있으니까 사실은 나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사실 좀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규제 실험 중입니다. 한시적 규제 유예.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못하는 일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그다음에 중기부도 아마 있을 겁니다. 많은 부서에서 일시적으로 규제를 죽여놓은 게 되게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찾아보시면 아마 저는 중기부에서도 되게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해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더군다나 지금 또 코로나가 되게 많이 지금 기승을 부리잖아요. 그러면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각 중소기업에 대해서 애로가 있는 규제가 뭐냐, 코로나 때문에 정말 지킬 수 없는 규제, 기존에는 지켜왔지만 아니면 정말 이건 좀 불합리하다 이런 것들을 쭉 받아서 이걸 한번 한시적으로 죽여보는 거예요. 한시적으로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이미 뭐 대학 규제는 많은 규제들이 그렇게 죽어 있습니다. 원격 교육 뭐 한시적으로 이렇게 쿼터제라든가 10%밖에 안 되잖아요. 원격 규제 원래. 원격 교육이 온라인 교육이. 근데 지금 다 열어놨잖아요. 한시적으로. 그래서 이거 좀 열심히 한번 찾아서 좀 적용해보자. 크게. 그래서 내년 이맘때쯤 돼서 정말 규제 실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효과가 없었다라는 것이 판정이 된 규제는 정말 한번 좀 정리해보자. 이런 큰 일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재정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넘어갔기 때문에 뭐 사실 이런 류의 규제와 관련된 일이 아마 남아있는 정책 수단 중에 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존 규제 개혁 체제 개선 과제도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뭐 중소기업도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규제 개혁 과제들이 발굴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고요. 지금 적극적으로 발굴을 합니다. 근데 사실 개선은 기대하는 것보다는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처 협조 전략이라든가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좀 거버넌스적인 측면에 대한 연구도 조금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계속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렇지만 뭐 조금 더 해볼 수 있는 여지가 뭐가 있을까? 왜냐하면 중소기업에서 요구하는 규제들이 중소기업 벤처부 규제가 아니잖아요. 다른 부처 규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도 좀 합니다. 다 아시는 거지만 중소기업만을 위한 시장도 없고요. 중소기업만을 위한 시장도 없고 중소기업만을 위한 착한 규제도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좀 정확하게 같은 그거에서 정리가 좀 되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만을 위한 착한 규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지원을 위한 규제가 아니고 보호를 위한 규제입니다. 그런 보호를 위한 규제는 보충적인 영역에서의 규제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전체 시장을 열어놓고 중소기업만을 위한 규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계속 우리 사회의 중소기업은 80개고 대기업은 20개고 이런 구조가 계속 가는 거죠. 규제는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고 비용보다 편익이 크기 때문에 정당화되는 거죠. 착한 규제라는 말은 교과서에 없는 개념이고요. 언젠가부터 관료들이 착한 규제라는 얘기를 하니까 좋은 규제, 착한 규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규제는 합리적인 규제가 있지 착한 규제라는 말은 없습니다. 중소기업은 보호 대상이 아니고요. 중소기업은 지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10여 년쯤 전에 중소기업 고유업종에 대해서 보호의 논리와 지원의 논리에 대한 논문을 쓴 적이 있는데요. 공정한 경쟁 정책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기회를 많이 주고
전체 중소기업이 놀 수 있는 시장을 넓혀주고 그 시장 안에서의 허들을 어떻게 우리가 걷어내 줄 수 있는 거지, 그 칸막이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역동적인 경제 구조의 방향이 되어야지만 모두의 말씀드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코로나를 위주로 이제 기폭이 되었던 사회 전반적인 구조적인 부분과 착시 현상에 대한 것들에 대한 준비가 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불합리한 규제는 elephant in the room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방 안에 코끼리가 있으면 당연히 보여야 되는데요. 방 안에 코끼리가 있어도 안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소기업 고유업종도 그렇고요. 유통산업발전법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규제가 있으면 어느 순간 적용하기 때문에 마치 그냥 처음부터 그랬던 세상이었던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엘펀트는 존재합니다. 이 방에도 있을지 모르겠죠.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불합리한 규제에 굉장히 민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말이지만 용감해야 합니다. 용감하지 않으면 사실 규제 개혁하기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게 사실 어제도 공정위 가서 강연 비슷한 얘기를 한번 드렸는데 똑같은 고민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규제 작은 거 하나 개선하려고 해도 뭐 난리잖아요. 우리가 타다 사례를 보더라도 그렇고 원격 교육 안 가는 것도 다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안 돼라고 하기 시작하면 사실 할 게 하나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쑤셔봐야지 뭔가 하나의 개선이 있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너무 오래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 정도 하고요.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